현대에서 전기차 플랫폼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EGMP. 네. 문제 뭐의 약자일까? E 일렉트릭. G 글로벌. M 모듈. P 플랫폼. 다 하네. 플랫폼이 플랫 아니에요? F 아니에요? 이게 평평한 거잖아. 예. 진짜로 알아듣는 분이 계세요. 그래요? 농담하지 마세요. 수준을 잘 가려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럼요. 변경이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은 또 아키텍처라는 말 많이 씁니다. 네, 기반이 되는 베이스라는 아키텍처. 이 플랫폼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가 이제 폭스바겐이 있는데, 폭스바겐도 MEB라고 있어요. 모듈러 일렉트릭 드라이브 매트릭스. 보통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플랫폼이 모듈화된, 그래서 느리고 들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규격 플랫폼이다, 표준 플랫폼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비용실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밑에 깔리고 양옆에 위에 아래 프론트 리어에 휠이 들어간다, 구동축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무슨 플랫폼이냐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다 이렇게 많이 해요. 스케이트보드처럼 생겼어, 실제로 보면. 자, 그럼 이제 현대 EGMP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영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신뢰도 확보를 했다, 퍼포먼스, 그 성능 효율을 높였다, 그 다음에 뭐 거주성, 그다음에 모듈러다. 좋은 얘기들은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 플랫폼이 과연 전기차에 맞는 플랫폼이고, 또 전기차는 테슬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테슬라에 경쟁할 수 있을 만한 플랫폼이냐,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설명하는 뭐 뭘 생각했다 이런 것들은 소비자분들이 늘상 이제 제조사에서 하는 얘기들이니까 뭐 패스를 하시고, 중요한 건 이제 성능 대비 효율을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세부 차종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설명이라서 세부 차종에 대한 출력, 뭐 각 모델별 레인지, 뭐 전비, 뭐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아웃라인만 설명을 해놨어요. 뭐 나온 스펙만 보고서 뭐 주행거리가 뭐 한 400마일 이상은 돼야 되는, 그래야 혁신이 아니냐, 뭐 테슬라에 비해서 나은 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거 뭐 실제로 차가 나와봐야 하는 거고 각 그 전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800V 시스템으로 350kW의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고속 충전이 가능한 형태도 참 재밌어요. 특허를 냈다 그러더라고. 그 안에서 전기 모터와 일체화된 인버터가 승합을 해서 400V가 아니라 800V 충전을 밀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 승합 반도체가 스위칭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력을 승합을 시켜가지고 컨버터로 해가지고 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류를 400V가 아니라 800V로 해줘버리는 거지. 그래서 18분이면 80%가 들어간다. 그리고 5분이면은 뭐 100km 들어간다. 근데 뭐 이거는 슈퍼차저에서도 그만큼 효율이 나오니까 이건 혁신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현대는 뭘 해도 좋은 소리 못 들어. 불쌍해 죽겠어 아주 그냥. 요즘 동네 풍기향이냐. 그거를 깨기가 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해. 800V 고전압하게 되면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배터리 열화 많이 생긴다. 그런데 400V로 급속 충전하든 800V로 급속 충전하든 배터리 열화가는 거는 비슷해요. 800V가 좀 더 무리가 가겠지. 전압이 높아지고 전류량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승합을 왜 해야 되는지, 승합을 하게 되면 저항이 줄어들잖아요. 그거 저희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량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고, 같은 전선 두께라고 그래도 2배 전류량을 보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좋단 말이에요. 물론 이 배터리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압으로 올라갈수록 셀 밸런싱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셀의 밸런스, 전압을 맞춰가지고 충전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BMS를 더 세밀하게 해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전압으로 하게 되면 늘 그 고전압 800V로 충전하는 게 아니거든. 어떤 때는 뭐 400V로 완속으로도 하고, 이게 350kW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완속도 지원하고 400V에서도 충전이 되고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완속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 가게 되면은 정말 800V로 빠르게 충전되는 이
고전압 충전 시스템은 정말 요긴하거든. 한 10분 정도만 물려놔도 한 200-300km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장점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와 못한다라는 건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현대에서 800V 한다니까 야이씨 전압만 올려놓으면 장땡이냐 그런 좋은 소리 못 들어. 이게 이제 리막이 주목을 받았던 게 이 800V 시스템 때문이에요. 800V 시스템으로 이 모터를 이렇게 설계를 하면 좋아. 그러니까 모터의 회전수를 낮게 하고 감속비를 좀 낮추면 속도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모터 속도를 빨리 돌리고 감속비를 높이는 거야. 그러면 효율이 전반적으로 늘어요. 이러려면 전압을 높여서 전류 공급량을 원활하게 해주면 다 좋아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고압을 이제 송전할 때도 고압으로 하는 이유가 고압이 그러니까 볼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송전 효율이 좋아지거든. 손실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물론 다 이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열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전압으로 더 빠르게 충전하게 되면 열화가 더 이 양극재가 이제 다시 환원을 하면서 리튬이 양극재로 갔다가 다시 환원을 하면서 전자랑 결합을 할 때 이 활성 물질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고전압으로 막 밀어넣게 되면은 뭐 최적 변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무리한 상황들이 와가지고 배터리 열화가 생겨요. 그러면은 충전, 그러니까 리프레시 용량이 떨어지죠. 컨디션이.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감수를 하더라도 고전압에서 얻어지는 성능적인 효율적인 그 다음에 빠른 충전에 대한 장점이 더 많으면 많아지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효율을 사용할 수 있는 차와 없는 차는 벌써 사용 편의성에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테슬라가 뭐 기술이 없어서 400으로 계속 가는 줄 아느냐. 이 저전압으로 하게 되면 이 전기차 400V도 충분히 고전압이에요. 충분히 고전압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으로 따지게 되면은 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류가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류량이 암페어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400V가 뛰어나다 800V가 뛰어나다 이렇게 단정을 져서 프레임을 하는 것보다는 잘 안정적으로 잘 설계되고 효율성을 높인 고전압 시스템이 사실 좋아요. 근데 지금 현대가 얼마나 했는지 실체가 나와봐야 하는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제 플랫폼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고. 자, 그 다음 또 유의미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서스펜션을 인테그레이티드 방식으로 일체형으로 했어요. 보니까 서브 프레임서부터 파이브 링크 드라이브 샤프트까지 하나의 어셈블리야. 자, 이 기구가 어셈블리로 설계가 되면 좋아지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조 공정. 신뢰도가 높아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량화를 이룰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성이 확보가 돼. 왜냐면은 이제 이게 개별로 해서 이렇게 붙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셈블리로 붙어서 통합된 장치로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좋아져요. 그리고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이 지오메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의 거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이 통합형으로 설계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구조 해석적인 면에 있어서도 잘 고려가 돼 있다 예상을 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보다도 더 관심을 끌었던 게 파워트레인 부분이 또 일체형으로 인테그레이티드 방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전기 모터, 감속기, 인버터가 하나의 엑셀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엑셀,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인데 다른 전기차들보다 앞서 있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엑셀을 통해서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인버터를 통합을 시켜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불필요한 전력 손실이나 출력 손실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지. 불필요한 동력 전달이나 출력에 대한 어떤 손실을 최소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스펜션, 파워트레인, 모터, 이 엑셀 요게 다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공간 활용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 준준형 플랫폼들을 많이 써요. 네.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 차가 커지고 그러면은 이제 점점 떨어지고 하니까 무게나 사이즈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공간을 확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서스펜션과 파워트레인을 일체형으로 만들게 되면. 그 다음 주목할 거는 이제 듀얼 모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주 구동 쪽은 이제 리어 모터가 담당을 하고 있고 전륜 쪽에 모터 들어가 있어서 이제 양쪽. 테슬라는 이제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 리어에 2개 모터가 들어가고 프론트에 하나, 그래서 트라이 모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현대는 이제 전륜 후륜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륜으로, 상시 사륜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전륜 쪽을 뭐 업계 최초로 딕스커넥트 방식으로 구성을 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출력을 이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 후륜으로 가고 또 사륜으로도 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인버터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좀 봤는데 그 SiC 파워 반도체 사용을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SiC 파워 반도체를 사용을 해서 전반적인 전력 효율을 끌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개된 플랫폼 자료에서 인버터 그 기판을 보니까 PCB가 이제 단일 기판이더라고요. 그 전에 SI 방식, 실리콘 방식으로 모스펫을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개수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 최소한 50개, 뭐 많으면은 한 90개, 100개까지도 이제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보존압 배터리, 용량 큰 배터리를 가지고 계속 승합을 연속적으로 해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파워 초크, 뭐 캐퍼시터, 모스펫, 요거가 이제 하나의 이제 전원 공급 그 시스템이잖아요. 한 페이지가. 그래서 이 페이지로 계속 스위칭을 해줘야 돼요. 스위칭을 해서 승합을 시켜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게 파워 공급 장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자인데, 이 구성을 이제 탄화규소,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로 바꾸는 거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실리콘 계열, 그러니까 규소 계열의 웨이퍼로 모스펫을 만들게 되면은 열을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승합을 많이 해야 되니까. 스위칭을 하다 보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스위칭을 하다가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식혀야 돼요. 15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모스펫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게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 15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제 기능을 못하니까 냉각을 계속 시켜줘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냉각 펌프서부터 냉각수, 뭐 라인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인버터가 커지고, 그 다음에 개수가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온도를 견딜 수 있는 한계, 그것도 스위칭을 할 수 있는 그 전압을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수십 개를 넣어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이 또 많이 나. 열이 난다는 건 뭔가 저항이 많이 생기니까 출력 손실이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줄여내려면 소재를 바꿔놔야 되는데 열에 잘 견뎌야 돼,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 실리콘하고 탄소 카바이드하고 이렇게 합쳐놓으면 열에 잘 견딘다는 거야. 근데 이 두 개는 웬만하면 잘 안 붙어요. 붙이기가 힘들어. 이걸 붙이려면 2000도 이상 가열을 해서 높은 압력으로 섞어야 돼. 그렇게 섞으니까 왜 탄소 강한 압력으로 고열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뭐가 돼? 인공 다이아몬드 되지. 모스형도 다이아몬드가 10도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9.3도까지 정도가 높아지는 거야. 굉장히 단단한 물질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열에 매우 강해요. 이렇게 열에 강한 단단한 물질이 되니까 얇게 만들어도 되는 거야. 얇게 만들어도 잘 견뎌. 그리고 저항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스위칭을 하게 되면은 이 고전압, 더 많은 전류량을 통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 모듈을 아주 단순하게, 간결하게 저항을 최대한 줄여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모델 3의 이 탄화규소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반도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SOC다. PCB가 하나다. 그래서 몇 년 앞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데서 언제 할래? 그런데 현대가 벌써 했어. 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올해 초에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했었던 건데 대회비였나봐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었거든.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었냐면 현대가 SiC 파워 반도체 모듈 업체와 긴밀하게 공급 라인을 체결을 해가지고 공급을 받을 예정에 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질문했는데 이제 공식 자료에서 그걸 오픈을 했더라고요. 현대가 처음 아니야? 그건 아니야. 토요타가 그 3세대 프리우스에서 SiC 방식의 IGBT를 썼어요. IGBT, 모스펫, 여기 이제 모스펫보다 좀 더 기능을 개선한 게 IGBT입니다. 다 스위칭 소자예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IGBT, 모스펫은 이 개수도 좀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전기차만큼 이렇게 스위칭을 민감하게 해주는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SiC 반도체 수급량과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토요타도 전기차에 우리도 넣을 거야, 우리도 이미 넣어봐서 알아 했는데 공급 라인을 제대로 확보를 못한 거야. 그래서 2020년에 우리도 보여줄게 했는데 아직 못 보여줬어. 그런데 드디어 현대가 테슬라 진영 외에서 유일하게 SiC 파워 모듈을 넣은 업체로 지금 공표를 일단 한 거예요. 내년 4월에? 3월에? 네, 언제 나올지는 아직 정확히 날짜는 타겟팅이 안 됐는데 어쨌든 아이오닉 5에서부터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좀 혁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파워트레인, 모터와 인버터, 그 다음에 감속기, 요거를 하나의 엑셀로 통합을 시켜서 효율성을 높였고, 그 안에 인버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인버터 안에는 뭐 컨버터도 들어있고, 뭐 DC 컨버터도 들어있고, 전기차에 관련된 기본적인 효율을 잡아내는, 그러니까 삼상 정연파를 만들어가지고 이 교류 모터를 계속 돌려주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소재 혁신을 현대가 내연차 중에서 가장 먼저 이뤄냈다는 거예요. 그 폭스바겐도 플랫폼 만들어 놓고 전기차 지금 벌써 사업 시작을 해서 ID3,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ID4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SiC 파워 모듈 들어가는 이 모터는 적용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괄목할 만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00V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도 참 재밌어요. 그 탄화교소 파워반도체 인버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승합을 하기가 용이한 거죠. 그래서 충전기 내에서 800V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이 전기 모터를 구동시켜서, 그러니까 전기 모터를 돌려가 아니라 전기 모터에 통합되어 있는 인버터를 통해서 스위칭으로 800V로 승합을 한 상태에서 컨버터로 배터리로 밀어주는,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상당히 혁신적인 거야. 왜냐면 이 최초거든. 자동차 중에서 최초야. 현대에서 또 이걸 한다고 하니까 최초니까 대단한 데가 아니라, 에이, 또 얼마나 잘해놨으려고 제대로나 해놨으려고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문제 안 생길까? 뭐 그러니까,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또 승합하다가 또 불이나 안 내면 이제 좀 나와보면 얘기하자고요, 우리. 네, 아직 그런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ICCU라 그래서 인테그레이티드 차징 컨트롤, 충전하는 시스템이 통합이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원을 외부로 끌어다 쓰는 거야. V2L이라고 V2L, 네, 비클 투 로드. 네. 그러니까 비클 투 그리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 비슷한 얘기예요. 캠핑 가가지고 네. 220V 인버터 이렇게 연결해서 쓰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 아예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야. 통합을 집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그거만 들어간 게 아니라 비클 차징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도 충전할 수 있어. 차대차. 차대차로. 이것도 세계 최초야. 이 정도 했으면은 일단 하드웨어적인 플랫폼 완성도로 좋은 거예요. 그러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코나 니로 EV, 이거는 그냥 파운트레인만 모터 달고 배터리만 단, 그야말로 전기차 흉내를 낸 건데, 이제 현대에서 나오는 GMP는 전기차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해당하는 완벽한 세대로 탈바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현대에서 아직까지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통합 OS 부분은 강조를 안 하고 있어. 그 부분은 쏙 빼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전기차들이 뛰어난 건 하드웨어도 뛰어나지만 일단 통합 OS로 조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원 컨트롤러를 해서 통합 OS 있고, 거기에 모듈레이터로 액추에이터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중앙 집중식이거든요. 그리고 파워트레인, 뭐 모터라든지 인버터의 핵심 기능,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브레이크와 같은 동작에 거동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따로 별도로 백업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메인 이슈가, 통합 이슈가 죽더라도 그 백업 이슈가 작용을 해서 차가 멈추지 않도록은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다른 건 다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강조를 안 한 거 보니까 아직 통합 OS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 수준만큼 못 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개별 이슈나 도메인 방식의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가 올 3월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구글 웨이모랑 합자회사 세운다 그랬었거든. 근데 이거 대입이었어요. 그래서 구글 웨이모의 전기차, OTA가 되는 전기차를 공급을 하면서 합자회사를 통해서 자율주행과 전기차 사업을 같이 한다. 두 회사가 전략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해서 합자회사 설립을
제가 왜 그 한 4월 5월쯤에 네네네. 현대에서 아주 이름만 대면 엄청난 기업과 지금 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흘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웨이모예요. 그런데 이 웨이모가 지금 테슬라 경쟁에서 카메라 라이다 이 자율주행을 지금 밀렸잖아. 지금 자리를.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자기네들이 아직도 갑인 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현대와 좀 이게 전략적인 어떤 그 동거를 하면서 합작회사를 세우면서 자기네들이 주가 돼야 된다. 갑질을 했다는 거지. 현대는 뭐 죽 써서 개줄 일 있나? 그리고 또 괜히 코 깰 수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구글 웨이모가 자율주행에서 이미 상용화 해가지고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프론티어라면 모를까. 네, 그렇죠. 지금 그런 거 뭐 아닌데. 결과도 보여주지도 않는데 뭐 자기네들이 그 알파벳 기업 우리 형이 알파벳이야 그러면서 목에 힘만 줄 줄 알았지. 그러니까 현대도 웃기는 거야. 니들이 테슬라야? 그래서 안해 이씨가 해가지고 사실은 올 10월에 결렬이 됐어요. 완전히 결렬이 됐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에서는 이미 OTA와 관련된 그 자동차 네트워크 그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로스 도메인 방식으로는 지금 프로토콜 자동차의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예상이 돼요. 여기는 오픈을 안 해. 그러니까 왜 오픈을 안 하냐면 둘 중에 하나야. 뭐 깜짝 놀라게 하려는 거랑 아니면 두 번째는 어차피 통합 OS도 아닌데 테슬라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건데 이거 강조해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크로스 도메인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크로스 도메인 방식이 이제 그 모델 3처럼 중앙에서 모듈레이터 방식으로 액추에이터 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ECU 수가 기존 방식보다 3분의 1 정도로 줄기는 해요. 한 지금은 그 종합적인 ECU가 아마 70개에서 100개 정도 들어가는데 크로스 도메인 방식은 한 30개 정도로 좀 많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품수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초창기에 그 모델 S하고 모델 X까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모델 3, 모델 Y가 이제 완벽하게 통합 OS로 간 건데 아마 아이오닉 5 첫 모델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구글이나 토요타 그리고 그 외 기업들이 통합 OS 2025년까지 만든다고 그랬거든. 아직까지 내연 자동차들은 통합 OS에 대한 확신이 없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신뢰도 확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못 믿어. 이 내연 자동차들은 워낙에 이 니콜이라든지 결함에 많이 튀었던 업체들이라 뭐 하나를 전반적으로 바꾸지 못해. 그러니까 괜히 뭘 바꿨다가 사고 한번 터지면 그렇죠. 큰일 나거든. 그렇죠. 또 내부에서 누가 하나 크게 목소리 낼 수도 없는 구조가 조심스럽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GMP가 하드웨어적인 완성도 부분에서는 일단 공개된 거로 봐서는 관심을 가질 만은 해요. 그러네요. 실제 제품이 나와서 얘기한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 공개돼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그래프만 보여준 거 가지고 와 현대가 엄청난 일을 했구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엄청난 거를 기획하고 있구나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내연 자동차 진영에서 나온 전기차 중에서 가장 나아요. 그렇겠네요. 가장 나아요. 이대로만 나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만약에 사야 되는데 테슬라 별로라. 테슬라 좀 가격적인 부분 뭐 반찬. 그러면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술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을 적용했을 때 3,000 후반이나 4,000부터 출발을 해서 4,000 중반까지, 그러니까 3,000 후반에서 4,000 중반까지 가격을 형성할 거라 그래요. 그럼 코나 EV나 니로 EV에 뭐 한 몇백만 원 비싼 정도예요. 그런 차원에서 완벽히 2세대로 진화한 전기차, 스마트폰으로 진화한 전기차. 하지만 소프트웨어에서는 아직까지 통합 OS를 구현한 걸로 보여지지는 않는 그 정도의 품질. 그렇지만 국내에서 서비스 받기 좋고 가격적인 이점이 테슬라보다 좀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V2L 같은 기능을 통해서 보조 배터리로 그 엄청난 73kWh하고 또 58kWh 요걸 이제 보조 배터리 통으로 이런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상당히 괜찮지 않나. 그러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